지난번 출연해서 강세장이 올 거다, 좋은 장이 올 거다 말씀하셨는데 점점 더 그렇게 돼가고 있는데요. 요즘엔 좀 어떻게 보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뭐 의견의 변화는 없는데 네. 이제 벌기는 힘들어지는 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어, 이제 벌기 힘들어진다라는 말에 이제 의미가 두 가지 의미인데 네.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레벨이 올랐다. 아, 그러니까 2100, 2200 사이에 오랫동안 있다가 시장이 3번 바닥 찍었잖아요. 거기서. 작년 6월 연말 뭐 그죠? 이렇게 10월에랑 작년 연말. 그래서 작년에만 3번 정도 3중 바닥을 찍고 올라온 시장이 거기서 500포인트 올랐거든요. 네. 이런 과정에서 저평가는 거의 다 사라졌죠. 그래서 PBR,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주당 순자산 가치가 10,000원이다. 이러면 작년 연말에 얼마였냐면 8,000원이 안 됐어요. 네. 근데 지금 딱 10,000원에 왔어요. 네. 물론 이제 올해 기업 이익이 나면 또 올라가서 아직 뭐 9,500원 정도라고 칩시다. 네. 아무튼 9,500원 정도까지 오니까 그게 이제 역사적인 평균이 얼마에서 거래되냐면 11,000원에서 거래되거든요. 네. 그런 거 대비하면 15%싼 정도? 네.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는 한 30% 정도 싼 시장에 30%도 더 쌌죠. 아무튼 그 정도 쌌다면 지금은 조금 이제 덜 싸다. 이러니 이제 시장의 투자의 난이도가 오르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가 금융장세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금리예요. 그렇죠. 근데 금리가 요새 좀 안 떨어져요. 그죠. 이번에 특히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중평균 대출금리도 올랐고요. 올랐어요. 예, 5월달 데이터는 올랐죠. 그래서 약간이지만 올랐다는 자체가 시장의 이제 투자의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뜻이죠. 지금은 뭘 믿고 가는 시장이었냐면 한국은행이든 연준이든 올해 금리 내린다. 그래서 채권금리 먼저 빠지고 네. 채권금리 빠지면 주식 좋아지고 부동산 좋아져. 네. 이러면서 달린 장이었는데 연준이 이번에 6월 FOMC에서 딱 뭐라 그러냐면 연말까지 금리 2번 더 올리고 싶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물론 저는 그렇게는 못 올릴 거라고 보지만 일단 7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한 80% 반영되니까 네. 시장 금리 빠지기가 지금 좀 내려줄 줄 알았는데 인플레가 꺾였는데도 금리는 인상하겠어. 네. 이게 의지가 너무 강하니까 네. 아무래도 시장 금리가 덜 떨어지죠. 그러니까 시장이 싸긴 싼데 매력이 작년에 비해 작년 6월에 비해서는 매력이 좀 많이 떨어져요. 네. 그래서 투자의 난이도는 올라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옛날보다는 낮아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걸까요? 저 내년 이맘때는 금리가 지금보다 낮다고 보지만 우리 마음은 벌써 올해 금리 인하를 받는데 맞아요. 이게 물 건너가면 마음의 상처는 좀 있지 않겠냐.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 파월이 말한 게 약간 페이크다. 조금 그냥 겁주기 위해서지 실제로는 금리 인상 안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싶은데 네. 그게 이제 전망이 아니라 희망의 영역 같아요. 왜냐하면 연준 의장이나 연준 주요 멤버들이 지난 6월에 다 금리를 전부 연말까지 2번 인상하겠어요 라고 말해놓고 네. 7월에 안 한다? 이 누가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네. 8월에 잭슨홀 컨퍼런스도 있는데 네. 그러면 에이 그냥 이번에는 하지 않겠나 5.5까지는 열어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부동산 가격이 3달 연속 올랐어요. 네. 미국의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가 3달 연속 오른 데다가 최근 신규 주택 착공 판매 모두 어마어마하게 급등했어요. 네. 전월 대비 20% 이상 올랐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연준 입장에서 또 하나의 트라우마를 건드리죠. 네. 무슨 트라우마? 버블을 방치했다가 2008년에 그렇게 고생했던 트라우마. 금리 좀 올려서 부동산 가격 그렇게 급등하던 거 좀 잡았나 싶은데 네. 네가 또 오른다고? 게다가 지금 나스닥 100 고점까지 얼마 안 남았다고? 네. 맞아요. 이거 버블 아니야? 라는 생각을 연준 멤버들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상반기랑 지금의 차이는 자산 가격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인플레는 꺾인 거는 우리가 다 맞췄는데 인플레이션은 이제 끝났고 앞으로 인플레는 없어. 동의하잖아요, 대부분. 네. 그러나 뭐가 달라졌냐면 그걸 너무 시장이 빨리 땡겨서 집값도 오르고 주식 가격도 올라버리면 연준 입장에선 금융시장의 안정을 중시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얼마 전 그 벤 버냉키가 뭐 이야기하냐면 연준은 옛날에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만 보면 되는 아주 쉬운 업무만 했다라면 상대적으로 지금은 금융의 불안정성이라는 걸 너무 자주 겪고 있다. 네. 뭐 당장 2000년 IT 버블 붕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 밈 주식 장세 네. 이런 걸 보면서 연준 입장에서 이게 되게 부담스러울 거라는 거죠. 따라서 최근 자산 가격이 너무 좀 급등하니까
브레이크를 걸고 싶지 않겠냐. 음. 이렇게 두 가지를 봅니다. 아,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 같은데요.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또 이게 자산 인플레이션 부분이 잡힐지 안 잡힐지도 잘 모르겠고, 물가도 잘 모르겠고. 뭐 모르지만 네. 연준 입장에서 뭔가 불확실할 때는 일단 올리고 생각하자가 될 수도 있지 않냐. 네. 그런 기미가 좀 지난번 FOMC에서 느껴졌어요. 아. 그래서 저 전망을 수정합니다. 저도 아, 연말에 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연말에는 지금부터 쭉 동결해서 10월이나 12월에는, 그러니까 11월이나 12월 인하할 것이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워낙 주택 시장이 너무 강한 데다가 연준이 보기에도 주식 시장도 너무 강하다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자꾸 나오는 걸 보면, 아, 연말까지는 금리 인하 안 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금리 인하의 시기는 내년으로 넘어간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기가 금리 인하 한 번 정도 더 해도 버틸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얻은 거 아닌가. 아닌가 싶고. 그러면은 또 연말에 가면은 몇몇 또 이코노미스트 분들은 그 하반기에 경기 침체 온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거는 상관이 없을까요? 그러면 인하해 주겠죠. 아, 그런데 그러면 연준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음. 일단 이번에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되게 상향 조정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3월 달 경제 성장률 전망이 0.4%였는데 이번 6월에 경제 성장률 전망이 얼마로 올렸냐면 1.0으로 올렸어요. 엄청 좋은. 예, 그러니까 하반기 하드랜딩 없다, 불황 없다라고 전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금리 올려도 된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번 1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의 GDP 구성을 살펴보면 그 재고 쪽에서 마이너스 2% 정도의 성장률 기여가 있었는데도 플러스 2%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고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도 성장률이 플러스 2%가 나왔다라는 것은 네. 이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는 입장에서 볼 때 재고가 이렇게 많이 줄면 그 뒤에 성장률이 나쁘지 않아요. 잘. 왜냐하면 재고가 이렇게 막 줄었다라는 것 자체는 생각보다 물건이 잘 팔렸거나 아니면 네. 생산량이 이미 충분히 줄었거나, 그죠? 우리가 그 삼성전자 주식 이야기할 때 네. 재고가 줄었냐를 맞아요. 되게 중시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미국의 1분기 GDP에서 재고가 GDP 대비 2%포인트나 줄 정도로 큰 재고의 감소가 있었다라는 건 앞으로 재고가 더 많이 줄더라도 그거는 일시적이고 그 뒤에는 이제 재고 감소의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생각하면 일단 뭐 우리가 4분기까지는 아직 저희도 모르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3분기 성장률은 플러스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다는 거네요. Not bad 정도는 된다. 배드. 그러면은 한국을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한국은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이 이번에도 안 쫓아가도 괜찮을까요? 우리 그 한국은행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네. 이번에 그 조사 연구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뭐 제 블로그에 있으니까 링크 넣어줘요. 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원인을 네. 글로벌 충격과 내부 요인으로 분해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영문 보고서라 제가 한글로 대충 번역해 놓은 거거든요. 그걸 보시면 2022년부터 발생한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이 한 5%가 발생했다면 그중에 거의 한 6, 7%포인트는 해외 충격 때문이다라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에요. 네. 즉 우리 국내 요인은 오히려 물가에 마이너스 기여를 했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 국내 마이너스 기여냐? 일단 중국이 계속 리오프닝을 미루면서 관광산업 뭐 이제 좀 좋아졌지 작년까지 엄청나게 안 좋았죠. 네. 거기다가 부동산 시장 작년에 박살났죠. 거기다가 수출 부진한 가운데 고용도 점점 둔화되기 시작했죠. 뭐 이런 요인들이 네. 작년에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의 급등은 대부분 외부 충격이었죠. 그럼 대부분 외부 충격은 어디냐? 전쟁이잖아요. 네. 전쟁과 환율 급등이잖아요. 이거 네. 말고는 없죠. 네. 근데 환율도 최근에 1,300원에서 아무튼 안정됐죠. 거기다 국제 유가 뭐 70불, 종종 70불 밑에도 내려갈 정도로 유가가 하향 안정됐고, 특히 이번에 러시아에 뭐 쿠데타인지 뭐 작정하고 서로 쇼를 한 건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판도가 지금 우크라이나군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가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뭐 아무리 어떻게 보더라도 전쟁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쓸어버리면서 동유럽 국가들이 전부 다 위태로워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보다는 이제 러시아가 명예롭게 후퇴하는 길을 찾아야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 네. 그게 그렇게 아주 경기에 나쁜 영향은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중론이잖아요. 네. 이런 이 두 가지를 겹쳐보면 네. 즉 환율과 외부 충격은 많이 감퇴됐는데 우리나라 내부 요인은 뭐 이제 전기요금 인상하고 이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물가 상승 압력은 있지만 우리나라 인플레는 미국보다 훨씬 더 낮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왜 외부 충격이 사라지면. 네. 그러면 한국은행이 목표로 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2%는 아마 저는 곧 달성되지 않겠냐. 뭐 아마 3분기 중, 그러니까 7, 8, 9 세 달 중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 2% 밑으로 갈 텐데 한국은행이 굳이 여기서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가? 더군다나 지금 뭐 새마을금고부터 저축은행에 뭐 단위농협에 신용협동조합에 아무튼 비은행 예금기관들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은데 네. 여기서 금리를 인상하는 선택은 되게 저로서는 좀 상상하기 어렵다. 근데 그게 이제 인상을 안 하면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는 거. 왜냐면 보면 호주 같은 경우는 괜찮은 것 같은데도 막 금리 인상을 많이 하잖아요. 이 호주 집값이 급등했거든요. 어. 거기도 똑같아요. 경기가 너무 좋아서. 어. 그러니까 이민이 엄청나게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가 브레이크를 걸어놓은 덕분에 미국으로 이민길이 H-1B 비자 가지신 분들을 제외한 뭐 일부를 제외하고는 아직 그 과거의 이민 추세를 회복 못하고 있거든요. 네. 대신에 이제 영국이랑 호주, 캐나다로 네. 어마어마한 이민이 지금 쏟아지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민자들이 급증하게 되면 당연히 집값이 오르잖아요. 네. 왜냐하면 가려서 받으니까. 아, 부자만 가려서 받잖아요, 다. 네. 뭐 자기들 문화에 잘 적응될 수 있는가에 대한 시험도 칠 거고. 네. 영어도 좀 하냐 뭐 물으면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잖아요. 네.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은 이민을 받는데 경기가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당연히 집값도 급등하고 있고 경기도 좋으니까 인상할 만한데 물론 거기도 물가는 다 안정되고 있죠. 근데 한국이 뭐 이제 실거래가 2달 반등, 3달 반등째인데 아직 전 고점 대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아무튼 마이너스 한 18%? 실거래가 기준으로 그 정도가 나와 있는 상황에 거래량은 다시 부진하고 거기에 부동산 PF 문제 등으로 인해서 아무튼 비은행 예금기관들의 어려움까지 부각되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건 환율이 다시 뭐 엄청나게 급등하거나 또는 인플레이션의 어떤 방아쇠를 당길 만한 외부 충격, 글로벌 충격이 또 발생하거나 뭐 이러면 해야죠. 네.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그거가 없다면 그건 근데 우리가 우리의 예측 가능 범위 밖에 있는 일이잖아. 네. 뭐또 전쟁이 더 격화된다. 예를 들어서 우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저기 이제 러시아 꼴 보기 좋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갑자기 전쟁이 뭐 정말 이거는 상상도 하기 싫지만 핵무기가 어디서 터졌다든가 네. 뭐 이렇게 되면 이건 제 전망 틀리는 거죠. 근데 통제 바뀌는. 그거를 근데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예측해요? 이번 쿠데타는 예측했나? 아무도 예측 못한 걸 갖고 자꾸 가져와서 전망을 넣으면 이건 비합리적인 일이 되잖아요. 그냥 그런 게 터지면 더 문제가 될 수 있어. 동의 이 정도지. 네. 뭐 프리고진이 저럴 줄 누가 알았냐 이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너무 끌어들이지 않는 선에서의 전망.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정보를 가지고서의 전망을 보면 뭐 금리 인상은 좀 어렵지 않냐 정도 네. 보는 것이죠. 그렇게 해도 금리 인상을 안 한다 해도 큰 문제가 외부 충격이 나빠지면 그러니까 막 그 외부 충격이 나빠지고 막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네. 그걸 뭐라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이 정도의 무역 흑자가 나기 시작하고 네. 국제 수지도 개선되고 뭐 다들 기대는 일단 3분기에는 2분기 실적은 엉망이지만 3분기 좋아진다. 어째 뭐 바닥이 자꾸 뒤로 가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보는 사람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외국인도 요새는 세게 안 팔잖아요. 네. 샀다 팔았다 하잖아요. 그러면 작년처럼 대거 유출은 이제 끝난 거면 환율 뜨면 달러 팔아야지. 무슨 뭐 그렇게까지 겁나는 시장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공포에 있고 금융위기에 대한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뭐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나라 망한다 소리가 들릴 때가 투자하기 편할 때지. 우리는 이제 강세장이고 슈퍼사이클이고 우리나라 이제 앞으로 좋아지고 세계 몇 대 강국 같은 국뽕 채널들이 막 성행하면 주식 다 팔 때지. 지금은 아직도 걱정하는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네. 먹을 게 이제 작년보다는 줄어서 그렇지. 네. 뭐 시장이 또 망가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려니 그래 싶은 그런 장이다. 그러니까 먹을 게 작년보다 없다 정도지. 네. 뭐 여전히 저는 낙관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말 나온 김에 부동산 좀 한번 여쭤보면은 그 부동산 시장은 지금 그 신고가가 아니고 이렇게 막 1, 2억씩 오르는 그런 거래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거래량도 좀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3천 건 이상에서 계속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뭐 2차 하락이냐 바닥이냐 여기에서 논쟁도 좀 분분한 것 같은데 박사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으세요? 한국은행 금리 인상만 없으면 뭐 바닥은 친 거 아니냐. 금리가 모든 것이에요. 사실 네. 지금 왜냐하면 공급이 인천이랑 대구 정도 제외하고는 공급이 거의 없어요. 네. 부산도 일부 지역 좀 있긴 한데 저야 뭐 워낙 전국으로 지금 강의 다니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공급 과잉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일부 지역만 좀 있다. 그리고 수요가 강한 지역들인 뭐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상당히 지금 건축 공급 또는 뭐 주택 공급이 굉장히 부진한 상황이고 또 실제로 뭐 보면 알겠지만 진행 속도가 되게 느려지고 있어요, 다들. 네. 그래서 입주 물량이라는 게 뭐 내년에 잠깐 둔주 들어오는 거 말고 연 이거 1만 호 밑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물량이 없는데 그럼 남아있는 걱정은 금리잖아요. 네. 아까 이야기 잠깐 했었지만 가중평균 대출금리가 상승하는데 이게 일시적 상승으로 가고 다시 하반기 내려간다는 게 저희 전망인데 저는 왜냐하면 인플레가 죽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어떤 외부 충격이나 쇼크로 인해 정부 정책 금리가 인상된다 그러면 시장에 쇼크가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출 금리가 안 그래도 상승할랑 말랑 하고 있으니까. 이걸 종합해 보면 뭐 금리가 급반전, 인상으로 급반전이 나오면 뭐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외부 충격, 그죠? 그 외부 충격이니까 외부 충격 없으면 저는 뭐 부동산 시장은 이제 급매물들은 소화되고 뭐 정고점은 무섭고 아직 가려니까 경기도 안 좋고 뭐 그 정도에서 바닥에서 확인 또는 확산, 그러니까 먼저 움직인 선도 단지들, 네. 뭐 KB 선도 50 단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그런 단지가 먼저 가격이 반등했잖아요. 지금 거래량 많은 데부터 반등하잖아요. 거기 나온 게 이제 주변으로 확산되는 중이지. 네. 뭐가 그렇게 시장에 아주 강한 상승세가 이어진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외부 충격이 없다면은 뭐 집값이 여기서 크게 하락한다고. 그렇죠. 전쟁 쪽에 뭐 아. 유가를 급등시키는 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역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엘니뇨가 와서 국제 상품 가격, 특히 뭐 식료품 가격이 2배 오른다. 뭐 이러면 이건 뭐 저도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아직 저는. 그러면 우리나라 뭐 그 GDP 성장률이 막 OECD 역대 거의 그 OECD 국가들 중에서도 평균 이하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그 가계 대출이나 기업 펀더멘털도 좀 막 어렵다는 얘기들도 나오는데 그런 거는 상관이 없을까요? 아니, 내부적인 요인들 같은데. 안 좋죠. 네. 안 좋은데 네. 이제 부동산을 결정짓는 건 세계잖아. 네. 절대 가격. 네.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금리. 그리고 공급이잖아요. 네. 근데 절대 가격은 고점에서 서울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2021년 9월 대비 지난 2월 바닥이 한 30% 이상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절대 가격에서 되게 매력 있고 공급 뭐 거의 없잖아요. 어디 뭐 타워 크레인 보이나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방배 14구 네. 엄청 기대되잖아요. 그런데 근데 뭐 잘 진행돼요? 잘 안 되잖아. 그렇죠. 지연되는 예, 뭐 종교 시설,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우리 저기 봤잖아.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금리인데 금리도 쭉쭉 빠지면 시장 올라가는 거지. 근데 네. 금리는 지금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이러고 난 다음에 눈치 보기. 그리고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는데 우리도 괜찮아? 뭐 이런 혼란 속에 있으면 반등은 마무리되고 이제 옆으로 기는 장세 정도를 보는 거죠. 네. 여기다가 뭔가 시장이 되려면 외부 충격. 뭐가 이제 경기가 확 좋아지던가. 우리가 근데 마음대로 못 하잖아. 네. 미 연준이 뭐 금리를 좀 인하해 준다든가 아니면 동결해 주는 가운데 미국 부동산 시장이 쫙 올라오면서 그쪽에서 강력한 또 교체 수요. 집을 사는 사람들이 텔레비전도 바꾸고 소파도 바꾸잖아. 네. 뭐 이런 게 나오던가. 뭐 이러면 뭐 좋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경기 따라 좋아지는 그건 외부 충격이잖아. 네. 우리 마음대로 못 하잖아. 그거. 네. 그렇잖아요. 경기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경기가 좋아져야 우리가 좋아지는 거니까. 저는 모르잖아요. 하면 뭐 바닥은 쳤네. 네. 근데 그러면 따라 올라가 하고 사러 딱 가보면 호가 기준으로 보면 전고점 근처인데 하는 게 지금 리딩 50단지들이 선도 네. 50단지가 그렇단 말이에요. 네. 선도 50단지 그 리스트 있잖아요. KB 부동산 리스트 네, 가서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실거래가 쳐보면 꽤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라. 그래서 여기서 사면 거래 비용까지 감안해가지고 그죠 요새 취득세 등록세부터 뭐 다양한 비용이 있잖아요.
그걸 감안하고 지금 사서 수익이 날라면 전고점이 가야 돼. 그런 단지들이 꽤 있어. 네. 근데 여기서 더 오른다? 그건 경기가 되게 좋아지는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 실거주자는 뭐 그래도 선택할 수 있어도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들어가기 어려워. 저는 지금 만약 1주택 보유자, 2주택 보유자가 이걸 산다? 이 종부세 거봤나요? 네. 거기다가 중과에 쉽지 않은 시장이에요. 그래서 좋은 시기는 이제 대충 끝났고 그 선도 50단지 그 근처에 아직 못 오른 데 있으면 뭐 그런 건 정도는 제가 그래서 맨날 하는 이야기가 2020년 이전 가격으로 아직 떨어져 있는 비인기 단지들 중에서 그나마 그래도 좀 거래량 많은 데를 한번 찾아보자 정도인 거지. 지금은 세게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선도 단지 50개를 들어가서 지금 여기서 사서 수익을 낸다. 그거는 이제 내년 경기가 진짜 좋아지는 걸 보는 거죠. 그 과거에 이렇게 좀 사례를 보셨을 때도 우리나라 집값이요. 외부 요인에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는 건가요? 예전에 안 받았는데 요새 많이 받잖아요.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옛날에는 우리나라 채권 시장 뭐 공급, 주택 공급 이런 게 다 우리 국내 요인이었고 네. 그걸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게 신도시였어. 보금자리 주택 뭐 이런 거였어. 그죠? 네. 그쵸. 근데 요즘 그게 돼요?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개발할 곳이 뭐 없는 일단 거죠. 그것도 있고 정부도 돈이 없어. 그쵸. 옛날 뭐 보금자리 주택 이런 거 저기 전세로 살다가 자가로 전환시키는 거 뭐 반값 주택 이런 것들을 한 거 자체가 사실은 우리나라 정부 돈이 있으니까 또 그린벨트 개발해가지고 나오는 뭐 차익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아무튼 한 건데 네. 지금 그게 가능한 지역이 이제 3기 신도시 지역인데 도대체 뭐 언제 될까요 거기가? 2년 안에는 힘들다. 입주는 택도 없고 네. 뭐 분양이라도 제대로 될 것인가? 그러니까 사전 청약 말고 네. 진짜 실분양이라도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올해는 일단 답이 없고 내년도 자신 없는 게 현실 아니에요? 네. 그리고 아직도 저기 보상 마무리 안 된 데 천지고. 그러니 점점점 시장이 우리 국내의 수급 정부가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하면서 팍팍팍 밀어주고 보금자리 주택 막 이러면서 연 20만 원씩 보금자리 입주 이런 게 있을 때는 해외 요인보다 우리 국내 요인이 중요한데 그렇구나. 지금 뭐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건 수급이거든요. 네. 아니 이렇게 지금 건축비 표준 건축비들이 올라가고 있는 올라가고. 상황에서 고분양가의 리스크를 무릅쓰고 할 수 있는 단지는 되게 수익성 좋은 데랑 또 그 추진하시는 분들이 잘 단합된 또 뭐 상가나 종교시설 없는 그 되게 좁은 조건에서만 가능하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저 오늘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딱 느끼는 게 뭐 집값이 예전에는 뭐 5년 하락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거 없다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상황에 따라서 옛날에는 10년 사이클이 정확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점점 저는 그게 그러니까요. 지난 하우스푸어 사태 이후에 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특히 수도권 시장은 글로벌 시장하고 동조화된 것 같다. 네. 왜? 그 금리 때문인 거죠. 공급은 없으니까. 앞으로도 공급은 진짜 힘드니까. 공급이 희소한 시장, 선진국 대부분이 다 공급은 희소하잖아요. 네. 그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수출이 잘 되냐? 그리고 금리. 근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수출은 다른 데서 결정하는 거고 외부 충격으로 와야 되는 거니까 네. 결국 금리죠. 금리 따라가는데 딴 나라 금리랑 우리나라 금리가 뭐 당장은 다르게 움직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땐 비슷하게 가잖아요. 결국 우리 국내 요인은 점점 약해지고 취합해보면 해외 요인이 우세해지는데 미국 부동산이 3달 연속 상승했으니까 그럼 우리도 뭐 바닥은 친 거 아니냐 정도. 그렇게 보는 거죠 뭐. 네. 그 좀 하락을 좀 예상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뭐 하반기 역전세, 뭐 미분양 증가 뭐 이런 걸 얘기하시는데 이런 리스크는 혹시 있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네. 주택 시장이 다 바닥을 치고 쭉 가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단지별로 되게 차이가 저는 클 것이고 역전세라는 것 자체가 결국 집값이 많이 빠져서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KB 선도 아파트 50 같은 데는 이미 호가만 보면 여기서 사면 전고점을 가야 이익이 좀 날 정도로 가격이 많이 회복됐어요. 네. 우리 헬리오시티가 그 1번이잖아요. 선도 50단지 1번이 헬리오시티인데 헬리오시티 가격 한번 보셨어요 진짜? 네. 거기가 역전세 난다고요? 아니죠. 그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역전세나 이런 거 문제의 대부분 아파트 시장이 아니고 그저 거래가 되게 안 되는 나홀로 아파트이거나 빌라 문제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내심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할 뿐. 근데 우리나라 전체 국민 거주의 55%인가 60%가 아파트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그런 역전세가 나도 감당하실 수가 있다라. 있거나 지금 시세대로 팔면 전세 문제 해결할 수 있잖아요. 사실 그 거래도 지금 호가가 올라가고 있는 단지들한테.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단지들은 이미 너무 많이 올라 버렸고 여기서 사서는 역사적 고점 가야 수익이 나니 그 선도 아파트 52회 단지로 확산되는 중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그냥 이야기한 대로 헬리오시티 그 옆에 우성 4단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런 데로 좀 확산 중인 거잖아요. 수천 세대, 수만 세대짜리들이 네. 쫙 오른 다음에 그보다는 약간 굉장히 좋지만 그보다는 물량이 적은 세대로 네. 그렇게 가면서 시장이 확산되며 오르는 중이니 역전세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데도 있죠. 근데 그게 전체 우리 경제의 부동산 시가총액 상위 8, 90%는 수도권인데 또는 아까 이야기한 선도 아파트 50 정도 쪽에 붙어있는 단지들인데 거기는 그거는 이미 끝났잖아요. 그러면 안타깝게도 이제 남아있는 문제가 결국은 거래 잘 안 되는 나홀로 입지가 좀 여류에 있는 그런 단지들과 빌라 아니냐. 거기는 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좀 구분해 보자. 네. 시장 전체의 문제냐, B. 근데 일부 지역은 심각해요. 동의. 그리고 이 문제는 앞으로도 두고두고 우리나라 특히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나 단위농협이나 상호신용금고 같은 데다가 두고두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동의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시장 전체의 문제고 시스템 문제냐라고 물으면 세 달째 실거래 거르면서 그건 많이 해결된 것 같은데요가 된 거죠. 네. 그러면은 무주택자분들 가운데서 지금 뭐 한 고점 대비 한 30% 정도 이렇게 빠졌다. 그런 단지가 보인다. 그리고 저기는 살고 싶은 동네다 이러면은 왜 안 사요? 30% 정도면은 사고. 왜 안 사냐고요? 그러니까 18%는 너무 조금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이제 지수 이야기니까 지수 전년 동기 대비 네. 상승률. 작년 동기 대비 상승률이 그 정도인 거고 네. 이제 최고 고점은 2021년 9월이었으니까 그때 대비해서 고점 대비 저점은 30% 이상 빠진 거니까 아직도 그 가격에 빠진 데가 있으면 그리고 난 저기 살고 싶었어 하면은 그러면 살만하죠. 설명하고 그 범위에 안 들어오면은 뭐 그건 각자의 판단이고. 그건 각자 판단이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우리 웅달 책방 와서 제가 네. 올해만 세 가지 조건 갖춰줬잖아요. 대단지면서 2019년 가격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자신의 2019년 가격이 안 오는 것 같아요. 많이 왔거든. 맞아요. 좋은 데만 옮겨 아저씨는. 그리고 로얄층 로얄동 그렇게 세 가지 일러줬잖아요, 제가. 네, 맞아요. 그런 데가 저는 많이 봤거든요. 네. 저는 많이 봤어요. 네. 지금도 있나요, 그러면? 없죠, 이제. 지금은 없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선도 50단지는 없어졌어요. 저는 선도 50단지도 그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였죠. 뭐 당장 얼마 전까지 과천을 한번 가보셨던 분들은 다 느끼지 않으셨어요? 과천 집값이 얼마나 빠졌습니까? 네. 20억 찍던 단지가 14억, 13억까지 갈 때 우리 다 봤잖아요. 신축 대단지가. 그 앞에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교육 여건 좋은 그 유명한 고등학교들, 중학교가 있는 단지들이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로얄층이었고 로얄동이었어요. 다 있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그때 그냥 더 빠질 거야를 생각한 거잖아요. 근데 네. 부동산이든 그거든 저는 늘 웅달제빵 와서 제가 웅 이사님 좋아하는 이유가 자극적인 질문도 간혹 섞여 있어. 그거는 인정해야지. 그러나 대체로 어떤 걸 물으시냐면 방향을 자꾸 묻지 이거는 안 해서 내가 좋은 거거든요. 방향 내년 이맘때 외부 충격만 이상한 아까 이야기한 뭐 핵전쟁이니 뭐 그런 것만 없으면 올해보다 내년 물가가 더 안정되지 않겠냐. 네. 그럼 금리도 내려가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요. 그리고 다들 뭐 말씀하시는 대로 잘 아는 산업 분석가님들이 2차 전지는 계속 좋고 반도체, 조선의 자동차까지 내년에 다 돌아선다며. 그러면 수출 좋아지겠네. 그런 생각하면 가격대면 사는 거지.
그렇잖아요. 바닥을 잡아달라고 저한테 이야기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네. 지금 사서 내년은 잡을 수 있다. 근데 가격을 보니까 선도 50단지는 여기서 사서 각종 비용과 세금을 다 감안하고 보면 전고점 가야 도달하는 가격 레벨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사라 소리는 이 리딩 단지 사세요 소리는 이제 안 하고 아직도 저평가된 단지가 있으면 사라 정도로 후퇴했어요. 제가 얼마 전까지는 진짜 와서 그런 조건이 있으면 제발 좀 사시라고 그랬던 거고 실제로 제가 봐도 그 조건이 많았어요. 근데 한 3달 새, 2달 사이에 우리가 못 본 새에 맞아요. 네. 확 줄었어. 그러니까, 뭐 어떡해.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게 되는 게 저도 이제 조금씩 바뀌는 게 그 주식 시장도 진짜 그 고점 대비해서 50% 빠질 때도 있고 한 30%만 빠져도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되는 거. 그러니까 부동산도 댓글에 달아주시는 분들이 막 막연하게 어떤 분들이 뭐 최소 4년은 빠져야 된다, 3년은 빠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옛날 이야기라니까. 그때 하락했을 때 지금 이거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최소 뭐 3년은 아니더라도 1년은 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 절대 가격이 과거에 5년 빠지던 걸 이번에 1년 반 만에 다 빠졌으니까 그런 거지. 네. 하우스 푸어 사태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2013년에서 14년 바닥까지 그 직전 고점이 2010년인데 그 누적해서 하락률이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면 20% 안 빠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1년 반 만에 실거래가가 30% 빠졌어요. 자, 그러면 왜 3년을 빠져야 되는데요? 더 빠져야 되는데요? 그렇죠. 가격이, 부동산은요, 세 개만 보라니까요, 좀. 금리, 절대 가격, 그리고 공급만 보면 되는데, 뭐 왜냐하면 경기는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체크해 볼 수 있는 건 세 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주변에 모델하우스 있냐고. 없잖아. 거기다가 금리 떨어지고 있잖아. 절대 가격, 옛날보다 많이 빠졌잖아. 그럼 사는 거지. 그게 몇 년 더 가는데 많은데 그거를 저도 예측 못하는 걸 왜 여러분들이 예측하려고 자꾸 드냐고요. 저 그러지 않았어요? 네. 이게 이 불황이 얼마나 갈지를 어떻게 알아요. 다만 저는 물가가 올해는 안정될 것이니까 시장 금리는 빠질 것이고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채권이 제일 요망하고 부동산도 이 정도 금리를 받으실 수 있는 신용등급 좋은 분들은 그런 기준에 맞는 부동산은 사라. 이게 제가 지난 한 반년 동안 여기 우리 웅달축방 와서 매해 하던 이야기인데 이제 제가 말을 바꾼 이유는 제가 맨날 보고 있는 선도 50단지를 봤더니 이게 어떤 단지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거의 직전 고점 대비 가격이 10%까지 붙은 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거 사서는 그러니까 전 고점을 넘어야 이익이 나거든요. 우리나라 부동산 세금이 하도 세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취득세 등록세 내보시면 알아요. 네. 거기다가 이사 비용에 부동산 중개 하시는 분들의 취득세 등록세뿐만 아니라 보유세에 또 거기다가 그 아까 이야기했던 리딩 단지들은 가격이 세니까 종부세까지도 되게 많은데 네. 저는 지금 사서 그거가 넘는다라는 건 역사적인 고점을 넘는다라는 자신이 있지 않으면 못 사니까 이제 저는 그런 단지가 많이 줄었어요. 로 이야기하는 거지. 간다 못 간다에 대해서는 아예 가겠죠. 왜냐하면 전체 시장 평균 가격은 가겠죠. 그러나 누구나 선망하던 그 지역은 이제 다시 날아가 버린 거다. 중국 경제, 일본 경제. 중국은 네. 뭐 저는 좋게 보고 있죠. 그러세요? 아니 너무 나쁘니까. 고맙잖아. 네. 우리 지금까지 이야기한 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인플레가 죽는다며. 네. 그치? 그리고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고 미국은 경기 너무 좋고 부동산 시장 버블이다. 네. 버블까지는 아니어도 부동산 너무 좋아서 금리를 한 번 더 인상하거나 아무튼 인하는 늦춰줄 것이지만 거의 끝났다잖아. 네. 그러면 이게 다 경기 좋아진다는 이야기거든 사실은. 그죠? 네. 그러니까 저물가에 뭐 not bad 성장이면 골디락스 새끼곰 정도는 되잖아. 네. 대형 엄마곰 골디락스는 아니어도. 네. 그러면 수출로 먹고 사는 중국이 나쁠까요? 그러니까 치포 때문에 두들겨 맞아서 반도체는 힘들다 쳐도 네. 뭐 중국이 반도체만 먹고 살아요? 드론 있지. 스마트폰 화웨이 두들겨 맞았지만 샤오미 잘 팔고 있지. 네. 자동차 세계 최대의 자동차 수출 국가 됐지. 네. 얘네가 만드는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이야 수출이 우리도 꽝인데 지네라고 별 수 있나? 근데 우리가 지금 꿈꾸는 대로라면 2차 전지는 지금도 좋고 자동차는 지금도 좋은데 여기다가 내년에 반도체에다가 조선에다가 뭐 다 좋아지는 게 되게 많다며. 그러면 그게 다 중국이랑 겹치잖아. 네. 그럼 중국 사야지. 이것도 좀 너무 그 외부 변수나
뜻밖의 막 그런 사건에 좀 그치, 쿠데타 나면 보시라이가 2012년 네. 사실상 쿠데타 일으켰다라고 보잖아요, 우리가. 네. 그때 진짜 북경에서 탱크 소리, 총소리 들었다며. 그러니까 막 IMF 온다고 그러잖아요. 중국에 막. IMF를 간다고 이야기하려면 중국 전에 IMF 갈 나라가 전 세계 한 150개는 돼서 중국 순서는 좀 남았지 않냐. 외환보유고 아직 3조 달러인데. 네. 예, 거기다가 걔네 부채가요. 또 달러 부채를 거의 다 갚았어요. 왜냐하면 잘 차환이 안 됐어. 그런 과정에서도 외환보유고 3조 달러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인데 네. 그러니까 국내 부채 문제지 해외 부채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걸 안 해서 문제지.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예, 자본 자유화하면서 자유변동 환율제도 채택하면서 예, 금리 제로금리 만들어 버리면 돼요. 다 해결돼요. 대신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정부가 금융시장을 마음대로 통제하고 마음대로 자원을 배분하는 일은 어려워지겠지. 네. 그러니까 국가 통제를 손을 놓으면 돼요. 우리가 외환위기 이후에 했던 거 있잖아요. 네. 자유변동 환율 제도로 해주고 주식시장 다 개방해버리고 채권시장도 개방해버리면 그러면서 정책금리를 인하해버리면 위안화 약세로 가는 대신에 인플레이션 발생할 거고요. 그리고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 엄청나게 개선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과 같은 디플레 충격에서 다 벗어나서 저금리 혜택들을 쓸 수 있는 민간 기업들이 시장에서 마음대로 주식 발행, 채권 발행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은 저금리 해봐야 그건 다 국영기업만 먹고 사는 거고 민간 기업들은 쫄쫄 굶고 파산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시장을 자유로 해주면 돼요. 그러면서 한 번 충격은 받겠지. 이런 글로벌 금융시장의 개방에 버티지 못할 체력 약한 지방은행, 정부 거 이런데 금리가 낮으면 우리도 외환위기 이후에 어떻게든 64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은행들을 다 살릴 수 있었던 이유가 그 뒤에 우리나라 역사상 초유의 저금리가 왔기 때문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중국은 디플레 중이라고요. 소비자 물가 제로에 생산자 물가 마이너스라고요. 그러면 금리 제로로 내려도 되는데 왜 안 하냐 하면 고정환율 제도를 채택하면서 정부가 금융을 다 통제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여기서 금리를 내리는 것 자체가 외환보유고 감소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이걸 폐기하면 돼요. 근데 못하겠지. 뭐 시진핑이 그럴 사람이면 진작 했겠지. 그러니 지금은 쫄쫄 굶는 수밖에 없는 거고 언제? 세계 경제 좋아지면 그때 좋아지겠지. 그러니까 내년에 우리 지금 이야기대로라면 다 내년에 좋아진다며. 네. 그러면 사도 되죠. 싸잖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뭔가 작년에 한국 PBR 0.8배 미만에서 사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진짜 더 떨어질 거라고 해서 못 사는데 그거를 예측하려고 들지 말자고요. 맞아요. 그걸 샀어야 되는데. 무슨 수로 바닥을 잡아요? 바닥은 그러니까요. 패닉 속에 오기 때문에 그 패닉은 누가 일으킬지를 모르니까 패닉이잖아. 네. 믿었던 어떤 이가 사실 저는 오릭 났어요. 그러면서 패닉이 오잖아. 그렇잖아. 2008년 금융위기도 버나드 메도프가 오릭 났어요. 그러면서 저 사실 사기였어요. 이러면서 온 거잖아요. 그 믿었던 누군가가 사실은 저 사기였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올 때 패닉이 오는데 그걸 우리가 무슨 수로 예측해 전망합니까? 또 안 올 수도 있잖아. 왜냐하면 운 좋게 넘어갈 수도 있지. 네. 그러니까 너무 바닥을 잡겠다. 너무 꼭지에 팔겠다는 생각을 버리면 투자는 훨씬 쉬워진다. 네.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요, 박사님, 일본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본 진짜 엔저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게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미국이 눈 감아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 지금은 자기네 경제 상황도 살만하고 또 금리 올려도 부동산이 오르니까 물론 이제 신축 위주로 오르지만 그래서 정책금리 인상을 하는 거고 정책금리 인상을 하는데 일본이 득을 좀 본다 그러지만 옛날처럼 일본이 위협적인 상대면 너도 올려 그랬겠지. 그러나 아베노믹스 한지 10년이 지나도록 저러고 삘삘거리고 있는데 네, 뭐 언제 경쟁력도 없고 또 중국을 포위하는 데 있어서 일본이 이번에 파나소닉을 거기 IRA 인플레 감축법에 넣어주는 거 우리 봤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일본도 자기 편 동맹국 이런 쪽으로 해서 너네 한번 그렇게 힘들게 노력 중인데 살아봐라. 네. 이런 거 아니냐. 네. 뭐 그러면 환율 더 오를 수도 있죠. 다만 일본 입장에서 환율이 150엔, 160엔, 200엔 가면 작은 애들도 계획한 목표한 환율 이상이니까 외환시장 개입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엔화 투자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산지 오래됐는데 물렸어요, 여러분. 주식은 벌었는데 화는 깨먹었지. 주식이야 좋지. 일본이 최고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화는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면은 막 신문에서는 막 30년 그 잃어버린 30년이 깨졌다. 이제 올라간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일본 경제 좋다고 판단하세요? 일단 뭐 부동산이 오른 지 10년이 넘었으니까 네. 제일 중요한 금융기관들을 살리려면 부동산이 올라야 된다는 건 우리 알잖아요. 2008년 봤잖아. 담보로 잡은 부동산 가치 떨어지는 순간 은행도 같이 망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가 계속 떨어지기만 하던 나라가 드디어 1989년인가 1990년에 역사상 최고치를 일본 부동산이 작년 재작년에 다 깼잖아요. 동경이랑 오사카가 다 깼어요. 네. 그러니 근데 부동산의 담보 가치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경제가 돌거든요. 거기에 이어서 주식시장도 이렇게 일본 사람들은 죽자고 파는데도 오르는 거 보면 일본 사람은 계속 팔거든요. 죽자고 파는데도 오르는 거 보면 뭐 저는 잃어버린 30년은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좋게 보고 있어요. 이것도 외부 충격을 감안하지 않은 발언이죠. 아베가 암살당할 줄 누가 알았어? 이런 거 우리는 모르잖아. 그죠? 근데 아베 암살당한 다음에 기시다가 저렇게 그래도 유지를 물려받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저게 뭐 돌발 사건만 없으면 뭐 계속 가지 않겠는가? 중국 주식도 좋고 일본 주식도 좋고. 요새는 중국 주식을 더 좋아하고 있죠. 네. 왜냐하면 일본은 이제 짭짤하니까. 오늘도 보니까 뭐 역사상 최고치 근처에 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 그 전에 한번 조정은 있지 않겠냐. 그렇게 보긴 합니다만 뚫을 것이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안 좋으니까. 중국은 한 1년 보고. 네. 그러니까 작년 제가 했던 이야기 그대로. 버리기에는 너무 싸다. 그리고 지금도 중국 주식을 안 할 거면 중국 펀드 투자는 그동안 왜 했냐. 제가 작년에 했던 이야기 있잖아. 이 가격에서 주식을 안 살 거면 맞아요. 한국 주식은 당신하고 맞지 않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제가 그 말씀했잖아요. 그 논리가 이제 중국에로. 네, 중국 주식도 그럼 앞으로 영원히 쳐다보지 마세요. 이 가격, 저희가 역사적인 평균 PBR이 1.8배 정도 되는 나라인데, 왜냐면 우리보다 배당 수익률이 높아요. 네. 배당 수익률이 높으면 여러분 PBR도 높아집니다. 우리나라보다 높아요. 훨씬 높죠.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 아니에요? 한국 주식 왜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네. 이 정도까지 당하고도 또 하는 거 보면 한국 사람들 착해. 참. 네. 저는 글로벌 분산 투자가 우리의 답이지. 한국 주식 그렇게 너무 좋아할 필요 없다. 여기는 사랑하면 배신당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시장이다라는 게 한국 시장에 대한 저의 솔직한 생각이고요. 네. 조금 더 중국 주식 이야기하면 중국도 되게 나쁜 놈들이고 그 시장 자체가 주주에게 친화적이지 않은 거 동의하지만 역사적인 평균 PBR이 1.8배, 1.9배인데 지금 1.2배예요. 그러니까 작년 한국이 평균이 1.1이었는데 0.8 된 것만큼 싸요. 네. 한 30~40% 싼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리 미워도 뭐 나라 망하겠어 이러고 하면 사볼 만한. 그렇죠. 저는 바이 더 딥 하고 싶어요. 그런 차이나 디스카운트가 있다 해도 너무 싸다. 아니 차이나 디스카운트가 네. 앞으로 계속 되겠지. 그래도 여러분 생각해봐요. 1.2배, 1.3배가 1.5배만 돼도 그렇죠. 20%야. 그렇죠. 얼마나 짭짤한데.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들 좋아하시던 주식들이 헐값에 널브러져 있어요. 특히 홍콩 가시면 더 싸요. 홍콩 시장이랑 중국 본토 시장 사이에 주가 괴리가 굉장히 커요. 그래요. 네. 홍콩 시장이 훨씬 더 쌉니다. 그러면 글로벌 자산 배분 차원에서 만약에 박사님께서 투자를 하신다면 어떤 섹터나 주식이 좋아 보이시나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섹터는 기술주 좋아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제가 2차 전지기 때부터 애플 이야기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때 왜 그랬냐면 금리 이제 떨어질 거다. 네. 금리 떨어질 때는 레버리지가 큰 놈이 짱이다. 기술주, 테크 기업 좋아질 거다 그랬잖아요. 네. 그대로인 거고. 근데 이제 주식을 지역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한국 주식은 솔직히 이제 별로 이렇게 내년 이맘때 코스피가 저는 한 3,000 근처에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래봐야 수익률 10%, 15%예요. 그러네요. 2,600이니까. 네. 얼마 안 돼요. 이제 먹을 게 별로 없어요. 3,000을 가도 수익이 날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럴 바에야 저평가된 일본이랑 중국 주식 비중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전체 주식을 절반 이렇게 100이라고 놓으면 내가 그냥 가정이지 100억이 있다 그러면 한 미국 주식은 한 50억 해야 되잖아요. 전 세계 시장 절반인데. 그럼 나머지 50억을 저는 한국은 한 20억 놓고 나머지 한 30억은 일본이랑 중국 놓으면 괜찮지 않겠나 생각해요. 네. 또 기회 되면 또 인도 넣어도 좋지만 인도가 지금 역사상 최고 밸류에이션이라서 잘 모르겠어요. 인도는 제가 잘 모르는 시장이라서
왜 제가 모르는 시장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기 보면 막 그 상장 기업들 최고 시총 최고 위에 가 보면요. 은행들이 되게 많은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중국 은행들 사신 분들 고생한 거 다들 기억나시죠? 그래서 신흥국 은행은 제가 안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냥 인덱스 하려고 보니까 PBR은 또 역사상 최고 PBR 레벨이고 그래서 좋은 건 알겠는데 왜냐하면 돈들이 중국 버리고 셀 차이나 바이 인디아 분위기니까 인도로 가는 건 알겠는데 뭔가 이렇게 뭘 사야 되냐라고 물으면 거기 경쟁력 있는 회사가 뭔가 잘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 중 정도. 그러면 기술주, 뭐 빅테크, 나스닥 이런 나스닥도 좋아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많이 오른 거는 빼고 이제 저는 좀 트리밍 해도 되지 않냐. 제가 한 2달 전인가 3월인가 4월에 와서 2차 전지 제가 그게 싫다는 게 아니라 급등해서 좋아하지 않아요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식의 관점이죠. 그 산업이 좋은 거 알아요. 아는데 예를 들어서 뭐 2달, 3달 사이에 3배가 났다, 2배가 났다. 그러면 저는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걸 다 팔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수익 난 걸 가지고 그 다음에 좀 못 오르네 성장 가능성은 있는데 한 1년 기다리면 실적 턴할 애를 사자라는 거죠. 그때 진짜 실제 출연해 주신 다음에 한 20-30% 빠졌었어요. 2차 전지. 근데 뭐 그 정도 조정받으면 또 옥석 구분이 되잖아요. 많이 빠진 애가 있고 잘 버티면서 얘는 미래가 밝은 애가 있으면 거기서 또 선별해서 투자하시면 되지. 그러니까 어떤 업종 싫어 좋아가 아니라 저는 많이 오르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없는 회사 싫어지. 너무 그 좋아하는 섹터 나쁜 섹터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지난해 연말 와서 LG엔솔 사자 그랬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요즘 왜 제가 자꾸 그랬는지 이제 이유를 아셨잖아요. LG화학이 2조 판다 그런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지 봤잖아요. 저는 그걸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급등해버리고 나면 항상 내부자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걱정한 거죠. 또 그 충격이 소화되고 나면 또 펀더멘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때는 살만하지 않겠냐. 타이밍을 내가 모르니까. 근데 다만 저 정도 가격 오르면 항상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팔던 내부자가 갑자기 주식을 매도하든 아니면 증자를 때리든 시비를 발행하든 등등 하는 걸 저는 우리 한국 K 주식시장에서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이야기한 거죠. 그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언제 나올지를 누가 알아. 오늘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역발상 투자라는 단어를 다시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한국 주식만 너무 사랑하지 말고요. 배신당해요. 배신당 믿었던데 배신당하면 되게 괴로워요. 재미도 없고 솔직하게 말할게요. 그냥 오르는 재미 하나밖에 없는. 그러니까 대폭락했을 때 바이더 딥 했을 때 급등하는 재미는 한국이 최고인데 꾸준한 맛은 전혀 없는 시장이니 이 시장에만 너무 목매지 말고 글로벌 분산 투자하자. 그리고 저 좋아하는 리츠도 좀 사봐라.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지금도 리츠 괜찮나요? 미국 부동산이 3달 연속 상승했다니까. 봐, 제 말대로 됐잖아요. 네, 리츠는 별로 안 올랐어. 그러니까 계속 좋아하고 있어요. 싸면 전 좋아해요. 이거는 조금 전에 출연하셨을 때 말씀해 주셨는데 존슨앤존스 같은 거. 그런 회사 좋아하죠. 왜냐하면 저는 그런 회사들 좋아하는데 기술주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기술주 들어가기는 무서운데 투자는 해야 되겠고 이런 사람들 용으로 제가 그때 3종목 이야기인가 4종목 이야기를 했을 텐데 버크셔 해서웨이, 애플, 존슨앤존슨, 코스트코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죠? 네, 맞아요. 근데 뭐 버크셔 해서웨이는 날아가 버려가지고 그렇지만 존슨앤존슨은 못 올라왔고 그리고 또 코스트코도 그렇게 못 올랐는데 좋은 회사들이잖아요. 그런 회사들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 저는 근데 이걸 하나만 사라는 뜻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4종목을 꼽아줬던 이유가 이 4종목이 분야가 다 달라서 제가 골라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잊지 마시고 투자하시라는 이야기. 진짜 버크셔에서의 이게 그래프를 보니까 우상향을 꾸준하게 이렇게. 그때가 너무 쌌어. 그죠? 그때가 너무 쌌어. 저도 많이 못 쌌어. 부끄러워요. 사실은 저는 정말 바이더 딥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패닉을 일으키면서 어떤 우량 기업이 폭락하면 그걸 참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는 사실 리츠를 좀 많이 샀잖아요. 그래서 요새 뭐 배당도 받고 꾸물꾸물 올라오긴 하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그 종목들에 비해서 특히 애플에 비해서 오른 게 없다 보니까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요. 네, 박사님 이제 다음 질문으로 하나 드리고 싶은 게 10억 모으기. 10억 모으기. 10억 모으기 너무 쉬운데 못한다라는 거죠. 네, 그거 좀 알려주세요. 제가 요즘 그 블로그에서 여기 또 링크 나오겠죠. 블로그에서 종종 상담을 받는데 사람들이 너무 큰 목표를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자산 9억 3천이면 가계 기준 상위 10%인데 자산 9억 3천이요. 예. 빚 포함이네요. 아니 순자산. 아, 그러니까 순자산. 순자산이 9억 3천이면 상위 10% 들어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가 2천만 가구면 200만 가구 안에 든 거예요. 어. 그러니까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빚 없이 갖고 있으면 이미 그 사람은 상위 10%예요. 근데 당연히 적지. 서울의 아파트 그래봐야 뭐 160만 호나 되나? 그 중에 실소유주는 그 중에 40%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서울에서 아파트 가진 사람이 60만 호, 70만 호가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60만 호 정도 되겠네. 네. 그러니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빚 없이 갖고 있다. 이거는 중산층이 아니고 상류층이에요. 그러네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자꾸 그걸 목표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욕이 떨어져서 도대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저축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저는 뭐 정말 진심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부부가 맞벌이는 가정을 합니다. 네. 요새 맞벌이 많이 하시고 또는 뭐 동반자 해도 좋아요. 네. 평생을 같이 할 동반자와 왜냐하면 꼭 결혼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네. 저는 동성 커플도 많이 보니까. 네. 그리고 또 꼭 결혼을 해야 되냐? 동거 커플도 많아요. 네. 그냥 동반자와 맞벌이를 하며 월 300 정도만 저축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받는 게 400이잖아요. 둘이 일을 하면. 네. 그리고 우리나라 대졸 4년제 대졸자가 중소기업 취직했을 때 초임이 연봉이 얼마 정도 되냐면 3천 후반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최저임금이 2,400이라 그래요. 네. 최저임금이 2,400이니까 3천 초반 넘거든요. 그러면 1년에 둘이가 이건 또 이 소득 때는 세금을 안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저는 이 꽉 깨물고 하면 3천만 원 정도 모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300일 때 네. 한 사람 300은 저축으로 50%. 50%도 아니죠. 한 40%겠죠. 근데 이제 국민연금 내고 해야 되니까. 음. 그래서 그렇죠. 아무튼 이 정도를 3천을 저축하면 10년인 3억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연환산 복리수익률 7%로 가기 시작하면 거의 10억을 가까이를 갈 수 있습니다. 10억까지는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 3억을 모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계산을 그냥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어떤 애 10%가 나 3,300인데 여기다 다시 3,000을 우리가 또 넣잖아요. 그러면 6,300을 가지고 또 10% 하면 벌써 1억에 가까워지는 게 금방 한 3년이면 3년이 안 걸리죠. 2년 반에 아마 1억이 될 거고요. 그래서 10%로 운용을 한다라는 건 너무 어렵으니까 10년은 너무 과한 목표니까 한 15년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하면 이게 복리로 불어나기 때문에 아. 엄청난 성과를 거둘 수가 있어요. 음. 근데 어떻게 하면 연환산 복리수익률 7에서 10%를 거두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달러 스위칭. 보통 때는 달러로 저축했다가 작년처럼 환율 급등할 때 달러 차익 실현해서 그때 수출주. 기억나시죠?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거 사라 그냥. 왜냐하면 이 정도 환율 레벨까지 올라가면 이 회사가 1년 지나고 수익 못 내는 걸 본 적 없다. 그죠? 이미 요새 현대차가 그걸 보고 있잖아요. 네. 올해 뭐 이익이 20조가 나네, 30조가 나네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그만큼 난다고요. 이걸 하든가 아니면 두 번째가 제가 늘 좋아하는 거 투자 3분법. 간단하죠. 한국 주식에 3,000이잖아요. 1,000만 원 한국 주식, 1,000만 원 미국 주식, 1,000만 원 미국 국채나 뭐 SOFR, 미국 외화예금 이런 데다가 딱 넣어놓는 거죠.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새로운 3,00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서 다시 3대 3대 3을 맞추는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나가면 10년에 한 번 정도 작년 같은 해는 적자나죠 당연히. 왜냐하면 작년에 뭐 한국 주식이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그러나 10년에 한 번 정도 닥치는 그런 전 세계 주식시장이 동반 폭락하는 장을 빼고 나면 2008년, 2022년 같은 그런 폭락장을 빼고 나면 이게 9년은 벌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제약되면 이 양반들도 우리가 300만 원만 저축하는 걸로 했지만 진급 안 해요? 하죠. 하죠. 네. 인플레만큼은 연봉이 오르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축하는 돈이 4천이 되고 5천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10에서 15년 정도 맞벌이 부부 기준 10에서 15년 정도 애가 있다. 부모님의 희생을 많이 받아야 되지만 그래도 애들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또는 초등학교 다니는 동안에는 사실 태권도 도장 보내고 우리 엄마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걸 보면 애들도 공부 열심히 하겠지.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애들에게 자산을 물려준다고 생각하고서 사교육비 들어갈 걸 거기다 한번 투자를 해보면 상위 10%인 관문이 9억 3천인데 9억 3천은 들어가겠네요. 예,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는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
이 9억 3천의 관문은 아마 작년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올해 이제 11월에 작년 데이터가 나오는데 아마 굉장히 떨어졌을 거예요. 작년 부동산 가격과 주식 가격이 다 폭락한 걸 네. 기준으로 해서 순자산 가치를 측정하니까. 그러면 8억 후반일 거예요. 네. 그럼 상위 10%예요. 상위 10%가 노후를 걱정한다. 그런 나라는 망해야지. 상위 10%가 왜 노후를 걱정해? 너무 심하다니까 그 불안감이. 한국 사람은. 네. 그때 좀 하시고 나 3분법 힘들어요. 프리즘에 넣으세요. 네. 잘 굴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네. 월 300씩 프리즘에 넣으면 되겠네요. 그래도 되는데 네. 그거 저희가 네. 솔직히 뭐 이제 출범해서 3달 지난 회사에 당신의 인생을 다 맡기라고 선언 못 하겠으니까 그러면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라도 시작을 해보세요. 그거는 저희한테 돈이 와 있는 게 아니고 증권사랑 하는 거니까 운용을 잘못하더라도 마이너스는 잘 안 난다 그랬는데다가 두 번째가 뭐예요? 왜 1년에 1,800만 원까지 매매 양도세라든가 뭐 각종 여러 가지 세금에서 다 면세되는 돈이 1,800이고 900만 원까지는 세상에 여러분 소득이 작은 동안에는 한 100만 원 이상의 원금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건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여러분들 집도 사고 뭐고 하기 싫어서 그런 걸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면 소액이라도 좀 해보시라는 거죠. 그 재미를. 네. 그런 걸 맡겨주시면 좋죠. 네. 그렇군요. 와, 그 박사님께서 진짜 이렇게 좀 데이터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월 300을 어떻게 할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그려주시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그 막연하게 막 내가 포모를 느끼고 뭔가 막연하게 막 박탈감을 느끼고 그런 것부터 좀 벗어나서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힘내자고요. 네. 예,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그럼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네. 또 와요. 지금이 아니면 이 가격에 영원히 못 산다. 그런 사기꾼들 말 믿지 마시고요. 그런 사람들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안다고 가격을 논해요. 가격을 논하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경제의 방향을 논합시다. 금리는 한 1년 정도는 오르기보다는 저는 이 수준에서 조금은 떨어지지 않겠냐. 그러면 부동산 주식 1년 뒤에는 뭐 많이, 그러니까 작년에 지금 투자한 것보다는 못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저는 아직은 투자하기 나쁜 시기는 아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라고요. 너무 한국 주식 특정 종목에 올인하기보다는 좀 저평가된 그리고 다양한 시장에 존재하는 우량 기업에 분산하는 재미도 한번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 홍춘욱의 경제강의 노트의 홍춘욱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